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잭슨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틀 후 금요일날 밤이면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답안지를 좀 살짝 공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내용들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장엄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Make or break moment.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들 수도 있는데 부러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부러뜨릴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는 그런 제목 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Hall of Fame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말로 바꾸면은 명예의 전당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경제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했어요. 박수. 자,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자, 저기로 들어가십시오. 명예의 전당입니다. 드디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셨군요. 중앙은행의 명예의 전당에 파월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인데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확장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너무 오랫동안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경기가 망가지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표현이 되었냐면요.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연준 때문에, 표현 딱 이겁니다. 살해당한다. 연준이 죽이는 거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자, 파월 드디어 연착륙 성공했습니다. 박수. 명예의 전당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월이 경기를 살해시킬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번 잭슨홀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돼요. 자, 2020년 8월로 가보겠습니다. 잭슨홀은 항상 8월 달에 있는데, 이 2020년 잭슨홀에서는요, 파월 의장이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꺼냈냐면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본, 저도 그때 당시 처음 들어보고 와, 이런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 단어를 꺼내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물가 목표가 2%였는데 뭐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계속 요 밑에 있었어요. 뭐 올라올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CPI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저 때는 안 봤어요. 왜냐면 항상 물가는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절대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그때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아유, 우리 이제는 인플레이션 잡는 거 그만하고 디플레이션이랑 전쟁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제가 알기로 윌리엄스 총재였던 것 같은데 그분은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 그거 우리 30년 동안 싸웠는데 그 인플레이션 없는 것 같은데 인플레 유령 아니야?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만 싸우자. 디플레랑 싸우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월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도 낮춰, 양적 완화도 계속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니야. 요 2% 올라갔다는 걸 가지고 금리 다시 올리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으로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 애들까지 합쳐서 평균을 냈는데도 2%가 넘어? 그러면 이제 긴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2%가 아니고 9%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정말 욕을 많이 먹었죠. 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더니 이거 뭐냐 도대체?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던,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AIT라는 것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줬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웬만해선 긴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도 이때는 진짜 막 흥분을 하면서 주식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2020년 8월에 있었다면 2년 후인 불과 2년 만에 파월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2022년 8월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Keep at it 이라는 표현입니다. 야 버텨!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80년대에 볼코어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죠. 이분이 쓰셨던 표현입니다. 잭슨홀 근처에 가서 낚시를 하시면서 야 대어를 낚으려면은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야 돼, 이런 표현을 할 때 keep at i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당시 볼커 의장이 1979년에 금리가 11.5%였는데요. 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냐면 20% 넘을 때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20%가 넘는 기준금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시장금리는 30%가 됐을 텐데 물가는 10%고 그냥 난리가 났을 때였고요. 이렇다 보니까 볼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 다 죽겠다. 너 때문에 나 회사 잘렸고, 나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나 지금 막 물건도 안 팔리고 나 죽겠다! 그러면서 볼커한테 가가지고 트랙터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금리 좀 그만 올려라! 그러면서 나 죽겠다 나 죽겠어 그러면서 들어 눕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볼커 의장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Keep at it. 버텨.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파월이 했습니다. 좀 제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불과 2년 전에 AIT 해놓고 잠깐만 2년 후에 keep at it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정말 웃겼던 게 이때 당시에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은 5분 스피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파월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건 아니고 그래 아니고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던 파월이 잭슨홀 미팅 지금처럼 2년 전에 우리도 막 지금 잭슨홀 기다린 것처럼 그때도 잭슨홀 기다렸는데 잭슨홀에 딱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5분 동안에 딱 말해버리고 이 얘기 keep at it 뭐 질문하면 keep at it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얼굴 정색하고 나가버리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3% 빠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짜증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20년 8월에는 AIT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만들었던, 그 2020년에는 또 keep at it이라고 얘기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과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2024년 8월에 내일 모레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텐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낼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물가 아니에요. 다 실업률에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굴수비 형님인데요. 이분이 정말 연준 의원들 중에서 가장 우리 주식 사는 사람한테 마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형 같아서 제가 형님으로 좀 모시고 있는데, 그 굴수비 형이 요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켓처럼 올라갔다가요, 깃털처럼 내려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실업률이 올라갈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로켓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빨리 금리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률이라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사장님이 사람 잘랐대. 그래? 그럼 나도 자를까? 이런 식으로 전염이 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르게 되고 경제가 심각하게 냉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실업률과 관련돼서는 지난달에 발표된 실업률이 4.3%가 나오면서 많이 부각됐던 얘기가 샵 룰이죠.
그래서 기존의 평균 데이터보다 0.5% 이상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예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이거는 후행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보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마경환 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이 샵룰 말고 다른 걸 뭐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조시 룰입니다. 이 룰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실업률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좋은 실업률이라는 게 있고요. 나쁜 실업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실업률이 있고 나쁜 실업률이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나 일하고 싶어요 손 든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의 비중을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실업률이 있고 나쁜 실업률이 있다는 것인데, 우선은 나쁜 실업률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나쁜 실업률은 얘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던 사람인데 잘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고당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실업률도 있습니다. 이 좋은 실업률은 A와 B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그렇죠. 실업률이 좋은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50명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중에 5명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10%인 상황인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00명이 되겠죠? 근데 새로 들어온 50명 중에서는 15명이 일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5명하고 15명이 일자리를 못 찾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100명인데 100명 중에 20명이 일자리를 못 찾았죠? 그래서 20%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 일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률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해고를 당하면서 생기는 실업률의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실업률의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시 룰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좋은 실업률인지 나쁜 실업률인지를 분석하고 좋은 실업률 말고 이 나쁜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마경환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샵룰 같은 경우에는 예측성이 없다. 근데 조시룰로 봐도 나쁜 실업률로 봐도 지금 상황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놓고 봐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잭슨홀 미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경제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안 좋다라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하다는 게 참 어렵죠.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면 또 주가가 빠질 거고, 또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또 금리를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업률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25bp냐 50bp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0bp를 인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5bp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시사하면서 연준 의원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의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인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많이 안 좋다가 아니고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경제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하다가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경제가 안 좋은데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파월이 트럼프든 누구든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딱 금리 정확하게 결정하겠다. 옛날엔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파월 의장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오늘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좀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울고 웃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잭슨홀 미팅은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